여덟 번째 노트입니다. 여덟 번째 노트에서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은 두 개의 노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홉 번째 노트에서는 최소 신장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 두 개를 살펴볼 거고, 이 챕터에서는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리즘 설계 기법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하는 방법, 분할 정복하는 방법, 그게 다인가? 두 개만 배웠네요. 그렇죠? 전수조사, 분할 정복 두 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적 알고리즘은 반복적으로 선택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건데, 탐욕적 알고리즘은 그냥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나면 끝나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매 순간에 최선을 선택했을 때 항상 최적화를 준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탐욕적으로 설계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설계된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는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인 알고리즘은 설계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그렇게 설계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적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설계를 한 다음에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설계 기법이 되겠고요. 이 챕터에서 살펴보는 문제는 거스름돈 문제, 캐시 문제, 스케줄링 문제 이렇게 살펴보고, 캐시 문제나 스케줄링 문제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운영체제나 컴퓨터 구조 시간에 좀 배우는 그런 알고리즘들, 우리 컴퓨터에서 실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물론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해야 되겠죠. 뭐 회의장이 하나인데 여러 사람들이 회의장을 쓰고 싶으면 순서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게 이제 스케줄링 문제인 것이고요. 스케줄링 문제는 뭐 우리가 컴퓨터 공학 내부적으로도 쓰이겠지만 일상적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탐욕적 알고리즘은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탐욕적 알고리즘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적 알고리즘의 핵심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증명을 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탐욕적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분할 정복과 비교를 해보면은 탐욕적 알고리즘은 설계하기는 쉽고 또 재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탐욕적 알고리즘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성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설계를 해놓고 나서 그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증명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욕적 알고리즘을 증명할 때 어떤 증명 방법을 써서 증명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늘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없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귀납법과 모순에 의해서 보통 증명을 하게 되겠고,
모순에 의한 증명은 주로 또 내부적으로 exchange argument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거는 얘가 최적의 답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만약 얘가 최적의 답이 그러니까 최적의 답이 아닌 게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뭔가 순서를 바꾸면은 그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얘가 최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증명. 이건 나중에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증명 방법은 아니고 익히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활용해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적 알고리즘의 그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고, 그 선택된 것이 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겠고, 답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면 답에 포함하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해결이 안 됐으면 또 다음 걸 선택하는 그런 형태대로 일반적으로 탐욕적 알고리즘이 구성됩니다. 뭐 이렇게 구성된다고 해서 늘 이 형태를 띠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전 챕터에 살펴봤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탐욕적인 알고리즘인데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오히려 그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택을 하고 하면 끝나요. 이 선택된 것이 타당한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순간에 다익스트라 점수가 제일 적은 애를 선택해가지고 X 집합, V-X 집합에 있는 요 노드를 하나 일로 옮겨오죠. 그리고 그럴 끝이에요. 얘가 뭔가 이거 옮겨올 수 있나? 옮겨오면 안 되나? 이런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계속 넣어가지고 X가 이제 V-X가 공집합이 되면 끝나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은 이제 요 타당수 조사나 해답 조사들이 명확하게 알고리즘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형태이고, 요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알고리즘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스름돈 문제는 동전의 액면가 정보가 주어지고 내가 줘야 되는 거스름액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동전들 갖고 이 거스름액을 구성해야 되는데 최소의 동전을 갖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성하면 최소의 동전만 줘서 그 거스름을 만들 수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이 주어지고 액면가가 15일이 주어지면은 10짜리 2개, 1짜리 하나 이렇게 쓰면은 이제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액면가가 가장 큰 거를 이용한다라는 게 선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액면가가 가장 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액면가를 이용해서 그 거스름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만들다가 그 거스름액이 그 액면가보다 적어지면 다음 액면가를 고려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동전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작업은 가장 큰 액면가, 그러니까 현재 거스름액을 보다 작지만 가장 큰 액면가를 무조건 선택해서 거스름액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전이 당연히 체인지보다는 작은지 봐야 되겠고, 작으면 이제 빼서 이 거스름액이 0이 되면은 이제 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거스름돈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만을 가지고
탐욕적 알고리즘 적용하면은 이 알고리즘은 최적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회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100원, 50원, 10원이 아니라 120원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알고리즘,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최적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20원이 있으면은 120원을 쓰고 50원 쓰고 10원 쓰면은 6개가 되죠. 이게 더 좋은 거니까 3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스름돈 문제에서 액면가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 형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만약 주어진다 그러면은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는 되고 자유롭게 주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기준은 어떤 액면가들이 있을 때 이 작은 애가, 얘의 작은 애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으면 작은 애가 얘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으면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데, 나눠지지가 않으면은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액면가가 이렇게 순서대로 주어지는데 바로 전애가 그 앞에 애를 나눠지지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봤던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랑 어떤 문제랑 같은 거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전 챕터에서 봤던 문제예요. 어떤 문제죠, 얘가? 네? 분할?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봤었어요. 어떤 문제죠? 이게 우리가 액면가가 주어지면 얘를 막 동전을 써가지고 빼가지고 0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있었어요? 합계 문제, 캔썸, 하우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문제가 같아요? 최소니까 뭐예요? 배썸과 같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액면가가 그게 없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눠지지가 않으면은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못 쓰게 되겠고,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못 쓰게 되면은 이제 배썸 문제가 되는 거고, 배썸 문제는 그 2장에서 배운 전수조사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 그 배썸 문제를 이제 더 개선하면은 동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혹시 내가 이미 해결한, 내가 알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번 학기가 지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본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이 문제가 혹시 내가 풀었던 문제랑 같은 문제인지 또는 유사한 문제인지를 판단만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이 문제가 내가 이미 해본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시 교체 문제입니다. 캐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캐시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컴퓨터 공학도가. 그렇죠? 캐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조립 PC 많이 안 쓰죠. 그냥 노트북 많이 쓰죠. 조립 PC 쓰나 요즘? 나 때, 저 때는 하여튼 용산 가서 이렇게 부품 사다가 집에서 조립해가지고 쓰는 게 어, 뭐 유행이라보다는 그때는 노트북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PC들을 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성능이 좋은 PC를 좀 꾸며가지고 저렴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또는 성능이 좋은 거 골라가지고 조립 PC를 조립해가지고 이제 내가 쓰고 그랬는데 그런 조립 PC를 우리가 만들려 그러면 부품을 고르려 그러면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런 특성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즘 또 이런 하드디스크 별로 안 쓰죠. 그렇죠? SSD 많이 쓸 텐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하드디스크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7200 RPM 64메가 캐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RPM은 뭐예요? 회전하는 속도죠. 그럼 이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디스크에서 읽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요즘은 어떤 애가 더 좋구나 하는 거고 64메가 캐시라는 게 이게 바로 디스크 캐시죠. 디스크 캐시. 그래서 캐시는 빠른 메모리가 있고 느린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저장 자치, 느린 저장 자치가 있는데 얘에서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캐시를 두게 되면은 얘와 얘의 속도 차이를 많이 극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가 요 경우를 보면은 디스크에서 바로 메모리로 어떤 데이터 필요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디스크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먼저 캐시로 옮기겠죠. 그리고 메모리에서 캐시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캐시에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로 옮겨오는 단위와 여기서 여기로 옮겨오는 단위는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디스크의 어떤 일부분을 읽다 그래도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블럭 단위로 큰 단위로 읽어서 캐시로 옮겨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회전에 의해서 데이터 읽는 게 아니라 빠른 캐시에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살 때에도 얘는 캐시가 얼마나 캐시가 많으면 좋은데 해서 많은 그 가격이 싸면서 RPM은 좋고 이제 캐시도 큰 거 이런 걸 골라가지고 썼죠. 그런데 이제 캐시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메인 메모리와 CPU에 갈 때도 이 CPU 레지스터로 바로 데이터 가는 게 아니라 CPU 캐시로 데이터 옮겨가죠. 그러면 내가 그 CPU를 선택할 때도 내가 선택하는 CPU는 캐시가 얼마지? 이런 거 보고 가격을 보고 이제 CPU를 고르죠. 물론 CPU의 캐시보다 더 중요한 게 그 CPU 속도 그 자체겠지만 같은 속도면은 이제 캐시가 더 많은 걸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예전에는 또 파악해가지고 이제 골라가지고 뭐 썼었죠. 또 어떤 보드가 그 고장이 덜 난다더라, 호환이 잘 된다더라, 막 이런 것도 다 파악해가지고 어떤 보드가 조립하기가 쉽더라, 막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용산 가서 예전에는 이렇게 홈쇼핑도 없으니까 인터넷 쇼핑도 없으니까 용산 직접 가서 막 아저씨들한테 요거 사면 요거 키보드 하나만 주세요 막 이러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캐시가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캐시는 느린 메모리와 빠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그 둘의 속도 차이를 극복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옮겨오는 단위와 여기서 여기 오는 단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캐시로 옮겨오는 데이터 단위를 우리가 페이지라 그래요. 페이지라 그래요. 얘 페이지와 얘 페이지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옮겨오는데 내가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은 그 데이터가 캐시에 있으면 그냥 캐시에서 가져올 거고, 캐시에 없으면 메인 메모리에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럼 메인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만 캐시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페이지가 캐시로 옮겨오겠죠. 그런데 캐시에 유지할 수 있는 페이지 수는 제한이 되어 있죠.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에 유지할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페이지 수를 우리가 캐시의 슬롯 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슬롯이 모두 차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저장되어 있는 여러 페이지 중에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애를 거기로 덮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애를 버리는 게 효과적일까? 이게 바로 이제 캐시 교체 알고리즘 정책이라고 하죠. 캐시 교체 알고리즘 정책. 그래서 캐시 교체 알고리즘 중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LRU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LRU 알고리즘이 탐욕적인 알고리즘이냐? 뭐 얘도 어떤 기준을 선택하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탐욕적인 알고리즘인데 얘를 좀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LRU이기 때문에 LRU를 소개를 하면은, LRU는 Recently Used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애가 어떤 애냐면 가장 오래전에 사용했던 페이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A, B, C, D, E, F, A, B 페이지를 이제 A, B, C, D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4개의 요청이 있으면은 현재 캐시에 4개 페이지가 슬롯이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럼 2는 이 캐시에 없으니까 이것 중에 하나를 버리고 2로 교체해야 되는데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게 A죠. 그럼 A랑 교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캐시에 B, C, D, E가 있겠죠. 그리고 F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F인데 없으므로 또 빠져나가서 E, F, 여기 C, D, E, F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A와 B를 요청하면은 다시 또 C와 D가 빠져나가면서 E, F, A, B가 돼요. 그래서 LRU를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요청에 대해서는 4개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중에 A, B를 쓸 거니까 요 EF를 우리가 일로 집어넣을 때, 캐시에 집어넣을 때 A, B를 빼내는 게 아니라 C, D를 빼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실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을 교체를 해줘요. 가장 나중에. 그래서 캐시가 이제 6개의 슬롯이 있고 현재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요청이 G가 들어와요. G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가 요청이 오면은 G는 여기에 없죠. 그러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은 어떤 거를 검색하냐면은 미래에 있는 요청들을 다 봐서 가장 늦게 요청하는 게 F예요. 가장 미래에 요청할 게 F니까 F와 교체를 합니다. G를 F와 교체를 하는 그 알고리즘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에 예제를 하나 더 보면 A, B, C, D 똑같은 상태인데 비슷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거랑 교체가 되냐면은 이렇게 미래에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 거를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요청이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데 G를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는데 G는 없으니까 하나를 빼야 되는데 어떤 애를 빼냐면 A는 여기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앞에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A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뒤에 있지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B도 빼면 안 되고
어떤 애를 빼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청 중에 가장 늦게 요청하는 이미 앞에 있으면 그건 카운트가 되는 거고 D가 가장 늦게 요청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랑 D를 빼서 D 자리에 이제 G를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캐시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알고리즘이 furthest in future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 써있지 않나? 쓸모없는 알고리즘이 되는데 왜 쓸모없는 알고리즘이냐면 뭘 알아야 돼? 미래에 어떤 페이지를 요구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미래에 어떤 페이지를 요구할지 파악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어떤 경우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걸 파악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미래면 얼마나 미래까지 봐야 될 건가. 그래서 이거는 그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미래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할 수 있다 그래도 얼마나 먼 미래까지 볼 것인가도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냥 말로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런 쓸모없는 알고리즘도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냐면은 벤치마킹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어요. 내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가장 우수한 게 furthest in future이니까 얘와 비교해서 얼마나 성능을 보이냐. 얘와 비슷한 성능을 보일수록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모없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LRU고 이 LRU를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또 연구들을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캐시 교체 알고리즘의 기본은 이제 LRU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 문제요. 스케줄링 문제는 이제 여러 형태의 스케줄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자원이 한 개인 게 있고 자원이 여러 개일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는 자원이 한 개이고 할 거는 많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이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냐면은 CPU는 한 개인데 실행해야 하는 작업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실행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걸 살펴볼 거고 회의실 같은 데도 여러 개의 회의를 진행해야 되면 어떤 회의부터 해야 전체적으로 효과적일까 이런 거고 여기서 효과적인 거는 보통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게 내가 서비스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면 10명이 어떤 요청을 했으면 그 10명이 평균적으로 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복사집이에요. 복사집. 그러면 복사집에 1000장을 복사하려고 온 사람이 있고 1장을 복사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0장을 복사하러 온 사람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러면 1000장을 먼저 하고 1장을 하면은 턴어라운드 타임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사용자는 1000이 되고 1장에 1이 걸린다 그러면 1000이 되고 1장을 한 사람은 1001이 되죠. 그럼 평균 따지면 1000 뭐 얼마 되겠죠. 근데 거꾸로 하면 1장을 하고 1000장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람은 1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1001이 돼요. 그럼 평균 내면 500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1장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왔는데 이게 순서를 좀 바꿔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양보 안 하죠. 먼저 왔는데 으이씨 하고 막
근데 보통은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 각 서비스에 받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이 작은 거를 먼저 해주는 게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일 수가 있어요. 얘는 1000을 하나 1001을 하나 별 차이는 못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첫 번째가 한 장만 복사하고 가도 되는데 1000장을 기다렸다가 복사를 하면은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CPU를 어서 프로세서 실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끝날 걸 먼저 하고 늦게 걸리는 걸 나중에 하면은 평균 걸리는 시간은 각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N개가 있어요. 작업이 N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업을 스케줄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개가 있냐면 N 팩토리얼 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 하나 먼저 하면은 이제 걔는 이제 고려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N-개 중에 뭔가 하겠죠. 그 다음에 N-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N이 조금만 커져도 N 팩토리얼을 다 조사해가지고 최적의 답을 찾는 건 가능하지 않겠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문제는 절대 전수조사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는데, 스케줄링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탐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3개 종류의 그 문제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문제가 시스템 내부 총 시간 최소화예요. 요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예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복사집에 1장을 들고 간 사람, 2장을 들고 간 사람, 1000장을 들고 간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제일 적게 걸린 사람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도착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얘는 좀 이따 와. 그러면은 얘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항상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는데, 이제 다 와 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은 빵이에요. 빵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 시간을, 총 시간을 줄이는 건데, 이 내부 시간은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개의 작업이 있는데 하나는 1시간 걸리고 다른 건 2시간, 3시간 걸려요. 뭐 1분, 2분, 3분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그냥 L1, 1, 2, 3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그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은 1이죠. 1이고, 두 번째는 얘가 끝난 다음에 시작할 테니까 끝나는 시간이 3이에요. 그렇죠? 3이 되겠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끝나고 나서 해야 되니까 6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10이 돼요. 10이 돼요. 거꾸로 해보면 첫 번째에는 3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C3를 먼저 했으니까 3시간이 걸리고, 얘 끝난 다음에 얘를 했으니까 C2는 5가 걸리고, L1은 얘가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6이 걸려요. 그럼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가장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짧은 것부터 하는 게 답입니다. 탐욕적인 알고리즘에서 선택 기준은 가장 짧은 작업부터 먼저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 모순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요 순서가 요 순서가 최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장은 J1, J2, J3. 즉
작업이 작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내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 시그마가 있고 내가 하는 거. 요거는 정렬해서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내가 생각한 알고리즘 준 거고, 얘가 최적이 아니다. 그러면 최적인 애가 뭔가 있겠죠. 최적인 애가 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최적인 애는 정렬된 순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은 어떤 IK가 있는데 얘가 이런 애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요거는 이 순서대로 가면은 I1, I2, 뭐예요? L1이라고 했구나. L1, L2 이렇게 프로세싱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애들이 있는데 더 작업이 긴 애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가 존재를 할 거고, 이때 이런 애를 위치를 바꿔서 전체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전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시그마 스타가 존재한다는 게 모순이 되죠. 그래서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어떤 내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애들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계산해봐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최적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말 이론에 시험 문제로 냈었어요. 얘를 증명하세요. 그럼 증명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하여튼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스케줄링 문제는 작업 시간만 고려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작업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작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애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가 뭔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가중치가 있고요. 작업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게 최소화되는 거예요. 가중치 곱하기 완료시간. 완료시간이 곱한 것들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최소화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을 줄이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건 가급적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다고 무조건 앞에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앞에 해서 전체 총 시간을 줄이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중치가 모두 같다. 모든 작업들의 우선순위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랑 똑같은 문제가 돼? 바로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죠. 어떤 순서로 하면 돼요? 작업 그 길이가 짧은 애부터 하면 돼요.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가중치가 모두 같으면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이 그러니까 가중치가 같은 게 아니라 작업 시간이 모두 같으면 우선순위는 다른데 작업 시간이 모두 같으면은 뭐부터 하면 되냐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거부터 하면 돼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부터 해야 요 값이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앞에 와야 작아져요. WI 곱하기 CI가. 왜냐하면 이 CI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죠. 뒤로 CI는 뒤로 갈수록 계속 커져요. 근데 WI는 어때? WI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걸 만약에 뒤로 가면은 그 WI, CI 값은 더 커지죠.
곱해니까. 그러니까 큰 값이 앞으로 와야 돼요. WI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하겠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는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내부 총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건 먼저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탐욕적 알고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선택 기준부터 마련을 해야 돼요. 선택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 설계가 된 거예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해봐. 아,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 같은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또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해야 돼. 그러면 각 그 작업마다 작업 시간과 우선순위가 주어지니까 요 WI와 L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고 그 값들을 비교해서 순서를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WI 빼기 LI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지겠죠.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WI가 클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보면 얘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죠. LI가 작으면 커지겠죠. WI가 크면 커지겠죠. 그래서 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고 뭐 몇 가지 더 있으면 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한 다음에는 이 기준으로 몇 가지를 해보는 거야. 발레만 찾으면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 얘를 한번 써봤더니 최적해를 안 줘. 그러면 얘는 쓸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WI-1을 이용해서도 해보고 얘를 이용해서 해봤더니 방법 2가 또 작네. 그 얘기는 방법 1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 1을 버리는 거 이제 방법 2로 선택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실제 했을 때 최적해를 줄까? 이거는 줄 것 같은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줄 것 같은데 실제 주는지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보통의 증명은 귀납법, 모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탐욕적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는 모순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렬 똑같이 아까처럼 나는 이 기준이야. 정렬. 내 기준에 의해서 정렬된 거고 얘가 아니다. 얘보다 더 최적해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아니니까 얘와 조건이 안 맞는 애가 있겠죠. 이 시그마 스타에. 그러면 그 애들을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 조건에 맞게끔. 그러면 이 시그마 스타의 최종 값이 이 합계가 커지냐 작으는지를 보면 돼요. 작아지면 이게 답이라는 게 모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증명을 실제 해보면 간단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마다 점수가 모두 다름. 점수가 모두 다르다. 요게 점수예요. 우리가 쓰는. 요게 기준이다. 그래서 요 점수대로 소팅을 해야 해서 다시 작업들을 그냥 얘가 제일 큰 거를 작업 1,
얘가 얘를 작업 2 이렇게 합시다. 주어진 거는 이 순서대로 안 주어졌어도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색인이 부여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 작업은 요 WI를 LI로 나눈 값이 제일 큰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은 1, 2, 3, N 요 순서대로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얘가 틀리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다른 애가 하나 있겠죠. 최적해가. 얘가 아닌. 그리고 이 애는 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가 아닌 순서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의 점수가 더 큰 애가 뒤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애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하나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치고 그 애들의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봤을 때 그 결과값을 보면 이 시그마 스타의 얘의 비용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해요. 그 감소하게 되면은 시그마 스타가 최적해라는 것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IJ가 이렇게 있는데 맞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맞붙지 않았어도 상관은 없어요. 계산할 때.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면 I 입장에서는 뒤로 가니까 얘가 그 완료되는 시간은 증가해요. 원래 거에서 LJ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가 그 다음에 하겠죠. 얘는 오히려 축소가 되겠죠. J는. 축소가 돼요. 원래 거에서 LI만큼 작업 완료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바꿨을 때 그 작업 시그마 뉴라고 하면은 얘는 원래 그 우리가 최적해라고 가정했던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걔는 뭐랑 같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얘가 성립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J가 더 큰데 뒤에 했던 애니까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성립을 하고 요게 성립을 하니까 얘가 음수가 돼서 이 뒤에 게 더 크니까 음수가 돼서 시그마 뉴가 시그마 스타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시그마 스타가 최적해라는 거에 뭐가 돼?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면 우리가 했던 이 정렬된 순서가 맞다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두 다르다고 가정하고 증명을 했는데 이제 다 같은 경우들도 있겠죠. 이 LIW1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로 가정을 해서 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처음에 보통 증명할 때는 복잡하게 갖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다 다르다. 이런 거 갖고 증명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같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또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정리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거를 갖다가 해서 해보면 갭 때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더 설명하면 되니까 요 설명하고 일찍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케줄링 문제인데요. 요 스케줄링 문제는 조금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얘는 작업 길이는 모두 1이에요. 작업 길이가 막 들쭉날쭉하지 않고 얘는 시작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그런 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 시간. 그래서 이 작업은
마감 시간 전에 끝나야지만 의미 있지, 마감 시간이 넘어서 그 작업이 시작하면은 그 작업은 하나마나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고 또 각각 작업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그러면 어떻게 스케줄링 해야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까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이 있는 스케줄은 작업이 모두 같고 각 작업들을 수행했을 때 얻는 이득이 있는데 우리는 최대 이득을 얻게끔 스케줄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애를 꼭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이득이 많이 얻게끔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작업이 있어요. 작업이 있는데 첫 번째 작업은 마감 시간이 2고 두 번째 작업은 마감 시간이 1이에요. 세 번째는 2고 네 번째는 1이에요. 그러면 2와 4는 언제 실행해야 돼요? 마감 시간 1이니까 1에 실행해야 돼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마감 시간 1에. 그런데 D4를 한 다음에 D1을 할 수 있어요. D4 못하는 거지. D4와 D1을 둘 중에 하나를 1에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게 되겠고 또 이제 뭐 D4를 하고 그 다음에 D1을 했어요. D4를 하고 D1을 했어요. 그러면 D3는 또 실행을 못하는 거죠. 이미 마감 시간 2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얘는 못해요. 근데 이 D3는 마감 시간이 2면 1일 때 할 수도 있고 2일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요 6가지 종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1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작업 3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얻어지는 이득이 55고 두 번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하는 방법 65가 되겠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득이 가장 높은 애가 뭐예요? D4죠. 그럼 가장 이득이 높은 애는 무조건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얘를 실행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어떤 애를 실행하냐면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뭘 하면 되겠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얘를 처리하면 되냐 하면 이 프로핏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프로핏 기준으로 정렬해서 하나씩 실행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실행 가능하겠죠. 그래서 1이 실행돼요. 그 다음에 2를 실행하려 했더니 2도 같이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포함이 돼요. 3을 하려고 그랬더니 3은 실행할 수가 없어. 왜? 2를 했기 때문에. 2를 데드라인 1에서 했기 때문에 3은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안 돼. 그럼 스킵. 그 다음에 4는 되네? 그럼 4 해. 5 안 돼. 6 안 돼. 7 안 돼. 그러면 최상의 스케줄은 1, 2, 4를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성립하냐는 거는 이제 요 얘기인데 타당한 순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당한 순서. 그래서 주어진 순서로 스케줄링이 가능한 순서예요.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는 4, 1은 타당한 순서인데 1, 4는 타당한 순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을 처음에 시간에 해버리면 4는 1에 해야 되는데 이미
4의 마감 시간은 지나갔죠. 그래서 1, 4로는 안 돼. 4, 1은 돼요. 그래서 타당한 순서라는 개념은 그 순서로 스케줄링이 할 수 있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한 집합은 타당한 순서로 스케줄링이 가능한 작업의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1, 4는 이렇게는 스케줄링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스케줄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집합이 돼요. 하지만 2, 4는 어떤 형태로도 스케줄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타당한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당한 순서, 타당한 집합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 뭘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냈냐면은 작업집합 S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스케줄링 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집합을 갖고 와요. 2, 4다, 뭐 1, 4다. 그러면 얘를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스케줄링 해요. 그러면 스케줄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걔는 뭐예요? 타당한 집합이 아닌다는 거예요. 타당한 집합이면 당연히 타당한 순서가 존재했고, 이 순서가 X, Y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그러면 X의 마감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정렬된 순서대로 안 하고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타당한 순서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크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Y는 여기서 수행을 했어요. 그럼 Y는 여기서 수행해도 되는 거죠. 얘가 마감 시간이 3이었어. 그럼 마감 시간 2일 때나 1일 때 실행해도 돼요. 그러니까 Y는 당연히 앞으로 올 수 있고, X는 현재보다 마감 시간이 크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이렇게 순서가 어긋난 애들은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처리하면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일이 우리가 하나씩 넣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기준은 뭘 선택을 해요? 이득이 높은 걸 선택해요. 이득이 큰 걸 선택을 해요. 근데 그 탐욕적 알고리즘에서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타당성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를 선택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얘는 하나니까 당연히 되는 게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게 두 번째로 본 게 2니까 2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이 유효한 순서가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럼 유효한 순서가 되는지 어떻게 봐? 소팅을 해서 보면 돼요. 소팅을 해가지고 얘가 맞는지 보면 돼요. feasible하다. 그러니까 요게 feasible한지 안 한지를 보려고 뭘 할 수 있어요? 정렬을 해가지고 뭘 기준으로? 마감 시간 기준으로 정렬해가지고 해보는 거야. 해봤는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애는 뭐 검사할 필요가 없는 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 선택하면 걔는 걔 시간에 아니면 그보다 앞에 아무 때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를 이 순서대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유효한지를 보고 유효하면 이제 S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스케줄이 여기 데드라인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돼? 먼저 정렬을 하죠. 뭘 기준으로? 요 프로핏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럼 이 스케줄링을 하기 전에 벌써 엔로그에는 한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n-2에 돌아가면서 요 feasible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feasible 조사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하는 거야? 정렬하는 거죠. 근데 정렬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n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nOn을 쓰는 게 아니라 on에 할 수 있습니다. on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로 나가니까 요 feasible을 어떻게 검사할지가 핵심이에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겠죠. 문제가 들어오면 정보를 만들고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이득이 높은 것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요번에 선택한 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살펴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힌트를 드려야 되나? 아니야. 힌트 드리면 재미없어.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안 드리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힌트 드릴래. 마감 시간 테이블을 만드는 데. 마감 시간. n이 아니라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감 시간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1, 1, 2, 2야. 그러면 마감 시간 테이블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2. 그렇죠? 1, 2. 얘네들은 1, 2 안에는 다 끝나야 되는 애야. 1, 2. 이 들어왔는데 마감 시간이 제일 큰 게 7이야. 그러면 배열의 크기가 몇 개짜리가 필요해요? 7인애가 필요해요. 7인애가 필요한 다음에 얘네들을 할당할 때 이 7을 어디다가 얘를 3이잖아. 데드라인이. 그러면 3에다 넣을까? 2에다 넣을까? 1에다 넣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에다 넣었을 때 다음에 얘가 들어오면 어디다 넣어요? 어떻게 넣는 게 편한지. 넣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테이블에 그 애들을 다 넣을 수만 있으면 되죠. 빈칸 없이. 빈칸은 있어도 되고 넣을 수 있으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